Brian Book Club Popcast Korean.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고전 소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당장 그 책에서 눈을 떼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보통 독서라고 하면 조용한 방에 앉아서 활자의 시선을 딱 고정하고 밑줄 긋는 막 그런 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저 역시 눈으로 글자를 쫓아가는 게 독서의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심층탐구 자료를 보면요. 책에 시선을 묶어두는 것이야말로 텍스트를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텍스트를 눈으로만 읽을 때 뇌는 단순히 정보를 해독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단순한 독서 모임 기록이 아닙니다. 아,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네, 브라이언 북클럽, 그러니까 브라이언 북클럽에서 진행된 아주 특별한 인문고전 퍼포먼스인 북텔링 영상 기록이거든요. 북틀링이요? 이름부터가 뭔가 무대에 올리는 느낌이나요? 정확합니다. 우리의 미션은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고전 빨간머리 애니 이 독특한 북텔링 구조를 통해 어떻게 입체적인 인문학적 대화로 재탄생하는지 그 정수를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퍼포먼스를 이끌어가는 세 명의 핵심 인물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네, 전체 흐름을 조율하고 피드백을 주는 주제자, 즉 프레사이더인 브라이언이 있고요.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텍스트의 세계를 막 팽창시키는 리스너인 멜라니아가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대의 진짜 주인공, 텍스트를 몸과 목소리로 체화해내는 북텔러인 블루 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무거운 고전을 영어로, 그것도 연극처럼 소화해내는 북텔러 블루가 세상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라는 겁니다. 미들 스쿨러 퍼드라고 하죠.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전을 어떻게 자기 삶으로 끌어오는지 그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와,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이 북텔링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재즈 합주나 연극 무대 같았어요. 크게 리허설과 메인 북텔링 이렇게 두 개의 구조로 나뉘더라고요. 네, 뼈대를 세우는 리허설 단계부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독서 모임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리허설은 크게 세 조각으로 진행되는데요. 세 조각이요? 네, 육하 원칙, 즉 5W1H 브리핑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OW1H 디스커션, 그리고 마지막이 섹션 프리뷰입니다. 사실 저는 이 리허설 파트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약간 의아했거든요. 아니 무슨 영어 문장을 두고 엄청나게 정밀하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 It was 11 문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It is 11 when they got home.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11시였다. 이 문장 말이에요. 주제자인 브라이언이 여기서 is은 완벽한 동작이 아니라 장소나 배경을 나타내는 거고 when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시간적 배경으로만 헷갈리면 안 된다고 막 짚어주잖아요. 네,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죠. 아니 근데 그냥 밤 11시에 집에 왔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딱딱한 문법 수업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었거든요. 겉보기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문법을 위한 문법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육하 원칙을 들이대며 문장의 뼈대를 발라내는지 그 목적을 아셔야 해요. 목적이 따로 있나요? 이들은 지금 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직접 배우가 되어서 이 장면을 연기하기 위해 무대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무대 디자인이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확 와닿네요. 감독이 배우한테 연기 지도를 할 때 그냥 밤이야 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 it은 이 집 전체를 감싸고 있는 무겁고 고유한 공기를 말하는 거고 when은 너희들이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선 바로 그 순간이야 라고 디렉팅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와, 소름. 그러니까 육하 원칙 디스커션은 단순한 독해가 아니라 글자를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인물의 동기로 3D 렌더링하는 과정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치밀한 뼈대 세우기가 있어야만 나중에 텍스트에 잡아먹히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거든요. 텍스트를 대본으로, 문장 구조를 무대 장수로 바꾼다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니 리허설 마지막 단계인 섹션 프리뷰에서 텍스트의 맥락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네, 철저한 준비 과정의 셈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이 리허설 과정에서 제 뒤통수를 진짜 가장 세게 때린 장면이 있었어요. 북텔러인 중학교 3학년 블루가 오늘따라는 수많은 지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고르는 대목이었죠. 아, 기억납니다. 블루가 세 번째 이유, 리전 3로 꼽았던 바로 그 문장이죠? 네, 정확해요.
보통 빨간 머리엔 하면 애니 쏟아내는 막 그 감성적이고 시적인 대사들이나 극적인 사건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블루가 꼽은 문장은 대사도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배경 묘사였어요. By the embers of a fire in the grate. 벽난로에서는 타다 남은 불씨가. 이 문장이었죠. 맞아요. 저는 처음에 속으로 왜 하필 주인공 대사도 많은데 이 조용한 배경 묘사를 골랐지 싶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블루의 해석을 듣는 순간 아마 의문이 감탄으로 바뀌셨을 겁니다. 블루가 이 문장을 고른 이유를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잖아요. 네, 첫째, 다이애나는 벽난로다. 둘째, 애는 장작이다. 와,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 보면서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공간을 묘사한 물리적 배경을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 관계성으로 완전히 치환해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주변의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서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공간을 데워주는 다이애나 같은 벽난로 스타일 있죠. 네, 그리고 그 벽난로 안에서 자신의 열정과 상상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활활 타오르는 장작 같은 앤의 모습.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이런 문학적 은유를 뽑아냈다는 게 정말 대담하죠. 그러니까요. 텍스트를 그냥 관찰자 시점에서 구경한 게 아니라 인물들의 내면 아주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통찰인 것 같아요. 주제자인 브라이언도 이 대목에서 완전 극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원래 이런 문학적 비유를 할 때 인물의 실명이나 인칭 대명사를 직접 넣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는데도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블루의 이 은유는 너무나 절묘해서 브라이언조차도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듣고 싶다고까지 요청을 하잖아요. 단순한 문장 분석을 넘어선 완벽한 인문학적 발견이었어요. 자, 이렇게 치밀하게 뼈대를 세우고 무대 배경까지 세팅하는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텍스트에 피와 살을 붙여서 생명력을 불어넣을 차례죠. 네, 바로 메인 북텔링 무대 위로 올라가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메인 북텔링은 무려 6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네, 한국어 연상 독백, 영어 연상 독백, 육하 원칙에 의한 영어 스토리텔링, 영어 질문과 대답, 존귀한 질문, 그리고 최고의 영어 단어 이렇게 6단계죠. 와, 6단계.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갔던, 아니 가장 놀라웠던 퍼포먼스 규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연상 독백, 이매지너리 마놀로그 부분이에요. 어떤 점이 그렇게 흥미로우셨어요? 아니 책을 손에 쥐고 편하게 읽지 않는다는 점이요. 그렇다고 대본을 완벽히 외워서 눈을 감고 하는 암송도 아니에요. 책을 내 몸에서 45도 각도 사선으로 멀찍이 떨어뜨려 놓잖아요. 네, 아주 독특한 자세죠. 그리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면서 단어는 그저 곁눈질로 엿보듯이 살짝살짝 스캔만 합니다. 그러고는 마치 연극 배우가 독백하듯 아주 차분하게 문장을 뱉어내요. 맞아요. 사실 처음 보면 낭독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속으로 청소년들이 책을 똑바로 안 보고 45도로 시선을 돌리면 집중력이 막 흩어지지 않을까. 그냥 똑바로 쳐다보고 또박또박 읽는 게 내용 파악에 더 좋지 않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거든요. 아주 타당한 의심입니다. 하지만 이걸 인지과학적, 인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이 45도 각도의 연상 독백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 어떤 비밀이 숨어 있나요? 책의 시선을 단단히 고정하고 있으면 우리 뇌는 글자라는 시각적 기호를 해독하는 데 에너지를 거의 다 씁니다. 말 그대로 텍스트에 갇히는 거죠. 하지만 시선을 정면으로 돌리는 순간 뇌의 스위치가 바뀝니다. 스위치가 어떻게 바뀌죠? 방금 45도 각도에서 훔쳐본 단어들을 재료 삼아서 정면 허공에 자신만의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력이 개입할 틈이 생기는 거죠. 아, 글자를 읽어내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한 편의 영화를 상영하기 시작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문을 한번 떠올려보죠. It was 11 when they got home. Everybody seemed asleep, and the house was dark and silent. It was pleasantly warm and dimly lighted by the embers of a fire in the grate. Let's undress here, said Diana. 와, 영어 발음 너무 좋으신데요? 아무튼 이 문장들을 그냥 책에 코를 박고 읽으면 흔한 영어 단어의 나열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블로우처럼 45도 각도에서 단어만 살짝 스캔하고 정면을 바라보며 연상 독백으로 뱉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아, 알 것 같아요. 북텔러 스스로가 진짜 다이애나와 앤이 되는 거네요. 밤 11시, 모두가 잠든 캄캄하고 적막한 집안. 부모님 깰까봐 까치발 들고 조심조심 거실로 들어서는 그 긴장감 말이에요. 네, tiptoed,
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저기 벽난로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불씨의 따뜻함까지. 이 모든 걸 감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텍스트를 그냥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공간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거군요. 한국어 연상독백뿐만 아니라 영어를 지문으로 하는 영어 연상독백도 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잖아요. 그게 바로 연상독백의 핵심 효과입니다. 시각적인 디코딩을 넘어서 공간적이고 감각적인 몰입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거죠. 이렇게 육하 원칙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English Storytelling based on 5W1H structure, 단계로 넘어가면 이 지문은 영원히 잊히지 않는 본인만의 경험으로 각인됩니다. 와, 진짜 놀라운 훈련법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북텔러가 머릿속에 구축한 이 상상의 유니버스를 더 거대하게 팽창시켜주는 조력자가 등장하잖아요. 네, 바로 리스너인 멜라니아의 활약이죠. 영어 질문과 대답, English Question and Answer section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저는 이 파트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리스너가 그냥 수동적으로 고개만 끄덕이면서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질문은 이 문장의 뜻이 뭡니까? 혹은 주인공이 왜 슬퍼했나요? 같은 1차원적인 질문들이잖아요. 하지만 멜라니아의 질문은 텍스트의 바깥을 향해 날아갑니다. 지문에 없는 걸 묻죠. 네, 멜라니아가 묻습니다. 다이애나와 앤이 지금 배가 고플까? 그러니까 블루가 대답하죠. 더 놀고 싶어서 아마 배가 고플 겁니다. 질문이 꼬리를 뭅니다. 이 방은 누구의 집인가?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질문. 편하게 옷을 벗고 undress comfortably 한 다음에 이 소녀들은 밤에 도대체 뭘 하고 놀 것인가? 사실 원래 텍스트에는 여기서 옷을 벗자까지만 딱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리스너의 이 엉뚱하고도 본질적인 질문들 덕분에 북텔러인 블루는 지문 이면의 상황을 무조건 추론해야만 합니다. 블루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나시죠? 네, 아마 이 친구들은 토론 클럽, 그러니까 디베이팅 클럽 놀이를 하거나 노래를 부를 거라고 영어로 대답했죠. 진짜 창의적이에요. 이게 바로 독자가 작가와 공동 창작자가 되는 순간 아닙니까? 단순히 읽는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계의 서사를 스스로 연장시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텍스트라는 아주 작은 씨앗에 질문이라는 물을 듬뿍 줘서 거대한 숲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렇게 상상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뒤에 이 북텔링은 가장 깊고 사적인 영역으로 훅 들어갑니다. 드디어 이 심층 탐구의 하이라이트가 나왔네요. 고전의 텍스트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삶 한가운데로 끌고 오는 시간. 바로 존귀한 질문, 리버럴 퀘스천 단계입니다. 이 섹션에는 아주 독특하고 까다로운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텔러가 오늘 다룬 섹션 안에서 영감을 받아 단 3단어만으로 질문을 준비해 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 3단어 규칙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보통 인문학적 토론을 하려면 아주 길고 심오한 질문을 던져야 멋있는 거 아닌가? 왜 굳이 3단어로 제약을 두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제약이 오히려 창의성을 극대화한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바로 이번 블루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블루가 준비한 3단어 질문. 다들 잠이 드나요? 영어로는 Does everyone fall asleep?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고 길어지면 답은 하나로 수렴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3단어로 꽉 압축된 질문은 여백이 너무 많아서 참여자들의 각기 다른 삶의 경험을 그대로 투영하게 만들거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지문 속 19세기 말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밤 11시는 모두가 고요하게 잠든 어두운 공간이었잖아요. 하지만 다들 잠이 드나요? 라는 이 세 단어가 무대 위로 던져진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네, 소설 속 풍경이 갑자기 2026년 우리의 거실로 순간이동을 해버리는 마법이 펼쳐지죠. 진짜 참여자들의 대답을 쭉 듣고 있는데 무슨 한 편의 옴니버스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주제자 브라이언의 대답은 현대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캡처해 놓은 것 같았잖아요. 브라이언의 새벽 1시 풍경이죠.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 브라이언의 책상 위엔 하얀 고양이 백설이가, 등 뒤엔 검은 고양이 연탄이가 앉아 있습니다. 이름도 너무 귀여워요. 백설이, 연탄이. 그리고 큰아들 방에선 타닥타닥 게임 키보드 소리가 막 들리고 거실에선 둘째 지우리가 핸드폰 불빛에 얼굴을 비추고 있죠. 맞아요. 오직 피곤한 아내만이 잠들어 있는 절대 불이 꺼지지 않는 현대 가족의 11시, 아니 새벽 1시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리스너 멜라니아의 대답은 시간의 축을 확 과거로 돌려놓더라고요. 밤 11시면 당연히 온 가족이 잠자리에 들었던 핸드폰 없던 옛 시절에 대한 향수를 이야기하죠. 네, 늦게까지 안 자고 깨어있는 요즘 아이들을 보며 좀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우리 어렸을 때 밤늦게 TV 보며 놀 때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도 똑같이 보이지 않았을까 하며 세대 간의 성찰까지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질문을 던진 중학생 블루의 경험담은 또 완전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의자가 쫙 젖혀지는 리클라이너 영화관에 친구들이랑 갔는데 친구들은 너무 편해서 다 잠들었지만 본인은 영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혼자 말똥말똥 깨어 있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런던 여행 중에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바닥에 닿기 직전에 번쩍 잠에서 깨서 하나도 안 다쳤다는 그 귀여운 에피소드도 있었죠. 맞아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 뭘 들은 걸까요? 이건 더 이상 빨간머리 앤에 대한 단순한 문학 분석이 아닙니다. 바로 펄떡이는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죠. 이 지전이 인문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고전 텍스트를 화석처럼 모셔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거울 삼아 서로 다른 시선과 경험을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 북텔링이라는 게 단순한 언어학습을 핑계로 아주 훌륭한 인문학 살롱을 하나 멋지게 열어준 거네요. 단어 Best English Vocabulary를 보면 그 디테일이 확 보이죠. 블루가 꼽은 단어가 흐릿하게, 어둡하게라는 뜻의 딤리였죠. 근데 이걸 그냥 뜻만 딱 외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형용사로서 빛이 어둑한 상태와 동사로서 빛의 밝기를 낮추다라는 쓰임새의 차이를 아주 명확히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단순히 dimly lighted라는 부사적 활용을 외우는 걸 넘어서 단어가 가진 뉘앙스와 형태적 변주까지 완벽히 장악한 거군요. 북텔링의 학습적 깊이가 정말 남다릅니다. 감성적인 철학적 사유를 넓히는 동시에 이성적인 언어의 날을 아주 예리하게 세우는 작업인 겁니다. 와, 이렇게 밀도 높은 북텔링 퍼포먼스가 끝나고 마지막에 주제자인 브라이언이 블루에게 아주 인상 깊은 피드백을 하나 건넵니다. 저는 이 피드백이 단순히 이 퍼포먼스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라고 느꼈거든요. 그 피드백 명언이었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 네. 잘하는 건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늘 꾸준하게 버티고 텐션을 유지하는 게 진짜 고수거든. 와, 못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울림이 정말 묵직하지 않습니까? 사실 블루가 이날 퍼포먼스 직전에 낮잠을 좀 자느라 평소보다 준비가 덜 된 상태였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도 그렇게 흔들림 없이 영어로 45도 연상 독백을 하고 텍스트를 운유로 해체하고 이런 깊이 있는 3단어 질문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브라이언은 그 해답을 생태계라는 단어로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블루는 이날 하루, 단 하루를 위해 벼락치기를 대본을 외운 게 절대 아닙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북텔링을 해왔다는 그 부분인가요? 네, 심지어 런던으로 긴 여행을 갔을 때도 이 루틴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한 달의 과정 중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소프트한 북텔링, 그리고 눈을 감고 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 스토리텔링으로 밑작업을 탄탄하게 다져놓습니다. 매일매일 쌓아온 꾸준함이라는 반복 패턴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막이자 진짜 준비였던 거군요. 프로 운동선수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특정 경기를 위해서 벼락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소 수천 번 반복한 근력 운동과 마인드 트레이닝으로 자신의 컨디션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과 똑같죠. 와, 적절한 비유네요. 브라이언이 칭찬한 건 그날 무대에서의 활활한 언변이 아니라 블루가 2년간 묵묵히 버텨온 그 압도적인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텐션을 만들어낸 진짜 고수의 비결인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는 보통 뭔가 할 때 엄청난 결과 한 방, 드라마틱한 성장을 원하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실력은 그저 오늘 하루의 평범해 보이는 루틴을 담담하게, 덤덤하게 유지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이 중학생과 멘토의 대화에서 크게 배웁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 북텔링 영상은 언어를 배우는 기술적인 방법론을 넘어서 텍스트를 대하는 태도, 타인의 생각을 경청하는 방식, 그리고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철학까지 보여준 완벽한 기록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전소설 빨간머리 앤의 평범한 한 페이지가 어떻게 입체적인 언어 예술로
또 내 삶을 돌아보는 인문학 토론으로 변모하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해보았습니다. 다이애나를 벽난로로 비유한 그 소름 돋는 통찰부터 책을 덮고 45도 각도에서 연기하듯 뿜어낸 연상 독백, 그리고 21세기의 밤을 성찰하게 만든 다들 잠이 드나요라는 질문까지 정말 밀도 높은 시간이었죠. 네, 그리고 그 모든 빛나는 순간을 지탱하고 있던 건 2년 넘게 이어온 꾸준함이라는 생태계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방 혹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속에서 딱 3단어만 골라 스스로에게 존귀한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무엇을 묻고 싶으신가요? 3단어의 제약, 나만의 존귀한 질문이군요. 네, 그리고 여러분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그저 누군가 적어준 대사를 기계적으로 눈으로만 쫓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의 연상독백으로 그 삶을 온전히 체화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와, 오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드는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대답이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 깊고 긴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도 텍스트 너머의 세상을 열어줄 흥미로운 자료와 통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45도 각도로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깊이 있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rian Book Club Podcast English. Imagine a 13-year-old taking a classic novel, like a century old, placing it on a desk at a sharp 45-degree angle, and, well, refusing to touch the pages. And then dissecting a single sentence with the rigor of a Broadway director. Welcome to today's deep dive. Yeah, it's quite the image, isn't it? Right. Our mission today is to explore this highly structured, profoundly humanistic approach to reading called booktelling. Exactly. Yeah. Because it completely reframes, the cognitive act of reading itself. We're shifting away from this passive absorption to a very active, almost theatrical synthesis. So think about the last novel you read. You probably just, sank into a chair, opened the pages, and let your eyes track the ink. You just kind of hope the author's world magically transfers into your brain. Right, which is comforting. I mean, we want the text to do all the heavy lifting for us. But if you've ever felt like you finish a chapter and realize, wait, I haven't truly absorbed a single word, well, this methodology is going to completely dismantle your reading habit. Oh, absolutely. Because it demands that you treat the text not as a movie to be watched, but as a literal script to be performed. Today, we're pulling from this fascinating YouTube transcript from the Brian Book Club. It's a live session showing exactly how this book-telling method works in real time. And the demonstrator, not an Ivy League professor, but a third-year middle school student named Blue Ann. Which is just incredible. And the text they are diving into is Lucy Maud Montgomery's classic, Anne of Green Gables. Such a great choice for this. It really is. I mean, Anne of Green Gables is so rich with quiet atmosphere. And this book-telling system is specifically designed to extract exactly that kind of subtle, humanistic texture. To set the scene for you all, there are 3 key figures here. We have the presider, Brian, who basically acts as the guide. Then there's our book teller, the middle schooler Blue Ann. And finally, a listener named Melania, who, actively interrogates the text. And those roles are strictly defined. Like, this isn't a casual book club where you just drink coffee and share vague feelings. It is a highly defined performance. Which brings us to the first major phase. Because before any performance begins, the actors have to completely understand the stage. They call this the rehearsal segment. Right, and it's broken down into 3 very strict parts. First, there's a 5W1H briefing. So that's who, what, when, where, why, and how. Exactly. Then that's followed by a 5W1H discussion and finally a section preview. Okay, let's unpack this for a second. Mm-hmm. Because breaking down beautiful prose into a who, what, when, where checklist, it kind of sounds like filling out a police report. It does sound a bit clinical at first glance. Yeah, like if I have to establish the physical coordinates and timestamps of a room before I'm even allowed to read the novel, I'm probably just going to put the book down. Aren't they stripping the emotion and the soul out of the literature here? Well, what's fascinating here is that the strict briefing actually anchors the emotion. Really? Yeah, it does the exact opposite of stripping the soul. It builds the container for it. Because think about the cognitive load of reading. If you don't know exactly where the characters are standing, physically and temporally, your brain is quietly spending energy trying to process the where and the when. So your emotional delivery ends up ungrounded. Oh, so you're clearing the mental runway, essentially. Precisely.
Let's look at the specific example from the transcript. The background is established as it was 11 when they got home. Okay, pretty straightforward. Right. But Brian, the presider, stops to emphasize to Blue that 11 p.m. is purely a time and background setting. He highlights that there is absolutely zero action in that phrase. It's just a state of being. Exactly. He ensures the bookteller fully understands that physical and temporal space, the late hour, the darkness, the exhaustion, before she's allowed to inject any feeling into it. By isolating the facts, you separate the structural reality from the emotional reality. Once the actor knows the facts flawlessly, they're free to layer the emotion on top safely. That completely reframes the tedium. They aren't treating the book like a spreadsheet. They are building a stage. They know it's 11 p.m. They know Anne and Diana are the who. Yeah. Now that the 5W1H framework is locked in, the session transitions into the actual performance of the text. This is the main book-telling phase, which consists of 6 segments. Let's start with the first 3. And this is where the methodology becomes physically demanding and, honestly, totally counterintuitive to how we are taught to read. So first we have the Korean imaginary monologue, then the English imaginary monologue, and third, the English storytelling, which is still rooted in that 5W1H structure. Yes. I have to say, the term imaginary monologue caught my attention immediately. It implies you have to project an imaginary audience in front of you. It basically turns the isolation of reading into a public performance. And doing it in Korean first, before the English, is key. It ensures the student isn't just reciting foreign vocabulary. By the time they deliver the English version, they are delivering a deeply understood sentiment. But the physical execution rules for this monologue are what really challenge my assumptions. The bookteller is forbidden from holding the book. They must place it diagonally on the table at a strict 45-degree angle. Yep. Absolutely no holding the book allowed. They scan the words as if peering at them from a distance, and then they must look straight ahead to deliver the text. The mandate is that it must be a calm, reflective utterance. Consider the alternative, right? When you hold a book inches from your face, you go into a passive data processing mode. You're just tracking left to right. Exactly. But by physically forcing the text away at an angle, you break that habit. It mimics looking at a script on a music stand. You are forced to look down to gather the thought, then look up and speak calmly to your imaginary audience. You physically force your brain out of passive reading and into active interpretation. So the physical distance creates interpretive distance. Yes, you aren't absorbing the author's words. You are using the author's words as a prompt for your own internal actor. It becomes a free association monologue based on the text. To give you a sense of the literature Blue Anne is performing under these strict conditions, she's tackling the scene where Anne and Diana are tiptoeing into a dark, silent house. They enter a pleasantly warm parlor, which Montgomery describes as dimly lighted by the embers of a fire in the grate. It's a scene entirely built on quiet atmosphere. Very intimate. And it culminates in Diana whispering, "Let's undress here." Here'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During the monologue, the bookteller must give explicit reasons for why they highlight certain sentences. Blue highlights that specific phrase about the embers in the grate. And her reason is brilliant. Yeah. Her reason 3 for selecting it is this observation she makes. She just states, Diana is the fireplace and Anne is the firewood. Which is a remarkably sophisticated observation for a middle schooler to make. It stopped me in my tracks. Diana is the fireplace, right? She's stable, she's contained, she provides the structure and the safety. And Anne is the firewood. She's the spark, the chaotic energy that brings the warmth to life. But critically, they need each other. Anne needs the fireplace to keep from burning the whole house down, and Diana needs the firewood so she doesn't remain a cold, empty stone hearth. Right. It distills their entire dynamic throughout the whole novel into a single, beautifully observed metaphor. And this is the direct result of that 45-degree angle and the reflective utterance. That physical constraint slowed her down enough to find the metaphor hidden in a simple description of room lighting. Exactly. Reading and performing is only half the battle in book telling, though. Once the text is delivered, true humanistic understanding requires rigorous, personalized questioning. That brings us to the final 3 segments: the English question and answer, the liberal question, and the best English vocabulary. This is the pivot point where the exercise evolves from a theatrical performance into an active interrogation of the world. During the English Q&A, Melania, the listener, starts probing the setting. But she doesn't ask about literary themes or motifs. She asks incredibly practical questions like, are the girls hungry? Whose house is this? Are the parents sleeping? Right. She treats Green Gables like a physical place you could walk into.
That pragmatic approach grounds the literature in human reality. If it's 11 o'clock at night and two young girls are sneaking into a house, asking if they're hungry connects the fictional characters to a universal biological state. And that biological reality perfectly sets up the next segment, the liberal question. The book teller has to prepare a question to pose to the group, but there's a brutal constraint. They are only allowed to use exactly 3 words derived from the section they just read. This raises an important point about the term liberal here. It doesn't mean political. It refers to the liberal arts, the practice of freeing the mind, connecting disciplines, and liberating the text from its original context to apply it to our own lives. It's like writing a haiku. The severe restriction forces immense creativity. From this rich, atmospheric text, Blue's 3-word liberal question translated from Korean was simply, is everyone falling asleep? A simple question, sure, but it acts as a crowbar to open up the human experience. I notice how immediately the conversation shifted there. They aren't talking about Anne or Diana anymore. The prompt bridges the gap between the 19th century Canadian world and the 21st century lives of the people in the book club. Brian, the presider, immediately shares a vivid anecdote about his own reality. Oh, about staying up late. Yeah, he talks about staying up until 1 in the morning, editing videos. He paints this picture. He has his white cat, Bakiol, sitting right on his desk. His black cat, Yantan, is sitting behind him. He can hear his older son playing video games in the other room. Only his wife is actually asleep. So for Brian, the idea of an entire house falling asleep at 11 p.m. is an alien concept. His house at 1 in the morning sounds like a lively ecosystem of its own. Then Melania reflects on her own environment. She talks about looking out her window at the apartment lights in the city at 11 p.m. We all know that juxtaposition. In Anne's era, 11 p.m. meant a delightfully late, rebellious, silent darkness. Today, 11 p.m. is simply when the second shift of screen time begins. Even Blue, the 13-year-old, adds her own modern context. She discusses going to movie theaters with her friends, the ones with the luxury recliner seats. She points out the irony that all her friends immediately fall asleep in the comfortable chairs while she stays wide awake because she can't comprehend how anyone can sleep in such a loud, chaotic environment. Which prompts Brian to tell a hilarious story about how he used to fall out of his bunk bed when he was in the Army. Through a structured 3-word question, they connected a quiet moment from a classic novel to video editing, pet cats, glowing apartment buildings, movie theater recliners, and Army bunk beds. They essentially made the text a mirror for their own habits. And to cap off that segment, they must pick the best English vocabulary word from the section. Blue chose the word dimly. It perfectly encapsulates the low-light mood of the scene with the embers. It demonstrates she is sensitive not just to the narrative plot, but to the actual texture of the prose. You would think, after pulling complex metaphors out of thin air under strict physical constraints and navigating an associative discussion spanning centuries, Blue would be exhausted. But she's not. And that brings us to the most counterintuitive part of this whole system and the final reflection between Brian and Blue, the philosophy of the ecosystem. This reflection might be the most vital takeaway from the entire transcript. Brian praises Blue at the end of the session, but he doesn't praise her for having a spectacular, transcendent moment of genius with the fireplace metaphor. He praises her for making 0 mistakes. He tells her that as you get older, you realize that avoiding mistakes and maintaining a steady, consistent energy is actually much harder than producing a sudden burst of excellence. It is a profound shift in how we view achievement. It's the difference between relying on fleeting inspiration versus relying on ingrained discipline. So what does this all mean? Because Blue makes a surprising confession here. She admits to Brian that she actually took a nap before the session. She felt underprepared. She was worried she hadn't put in the frantic last-minute cramming we usually associate with student presentations. Yet she performed flawlessly. Right. Doesn't this imply that the system allows for a certain level of laziness? If she can take a nap and still crush an analysis of a classic text, isn't the methodology just, well, too easy? If we connect this to the bigger picture, you will see it is the absolute opposite of laziness. Brian clarifies this beautifully. It is not about slacking off, it is about the ecosystem. Okay, how so? Blue has been participating in this book-telling structure for over 2 years. She even maintained her book-telling sessions while she was traveling abroad in London. The repetition, the pattern, the unyielding structure, that is the preparation. The 5W1H briefing, the 45-degree angle, the 3-word constraint, it is all mental conditioning. Oh, so by ecosystem, we're talking about deep habit formation. Like how a professional athlete doesn't need to try intensely hard to catch a ball during a game,
because their ecosystem of daily training does the work for them. That is the exact analogy Brian uses. A true professional doesn't frantically over-prepare the night before a game or try to learn new skills at the last minute. They maintain their conditioning. They rely on their muscle memory. The book-telling structure acts as that cognitive muscle memory. So she didn't need to cram, because her baseline for analyzing literature is already operating at a remarkably high level due to 2 years of structured practice. Exactly. When you build a rigorous ecosystem around your reading habits, excellence becomes your default state. You don't avoid mistakes because you are straining with effort in that specific moment. You avoid mistakes because your baseline of competence is elevated. That makes so much sense. The framework protects you when you are tired, or when you have taken a nap, or when you just feel uninspired. It lowers the cognitive friction of analysis, so your mind has the freedom to find the firewood and the fireplace without stressing over basic comprehension. To synthesize what we have uncovered today, the book-telling method is far more than a quirky way to read aloud. Through its clinical 5W1H SAGE setting, the physical constraint of the theatrical monologue, and the tight parameters of the liberal question, it transforms a dusty text into a living, breathing examination of our own lives. It demands that you bring your full human self to the ink on the page. It fundamentally changes the goal of reading. You are no longer just consuming information, you are engaging in an active dialogue with the human experience. For you listening, remember the value of this methodology. Reading isn't about moving your eyes across a screen or a page. It is about finding the firewood and fireplaces in your own life and connecting them to the words in front of you. And I want to leave you with a provocation to test this in your daily life. The next time you read a simple text message or an article headline, try placing your phone down on the table at a 45-degree angle. Read it not to consume the data, but as a reflective utterance. Ask yourself, if you had to distill your reaction to that message into a 3-word liberal question, what would it be? You might find that the way you physically position yourself to receive information completely changes the information itself. Suddenly, a passive message becomes a vibrant, complex conversation. You step out of the muddy waters of consumption and into absolute clarity. What a great thought to end on. Until next time, keep exploring.